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약바이오 산업. 신약 개발과 기술 수출이 잇따르는 좋은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를 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는 깊이 있는 공감과 제도, 지원 체계가 있는지를 묻는다면 답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내야 우리나라가 제약 후발 국가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늘도 리더는 제약산업을 국민산업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범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원희목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취임하신 게 이제 3월인데요. 네. 뭐 짧은 기간이지만 돌아보시면 소회가 좀 어떠신지요? 이제 딱 한 달 지났는데 사실은 뭐 얼떨결에 들어와서 이제 한 달 동안 많은 사람들 좀 만나고 또 많이 또 공부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역시 그 예전에 제가 국회에서 제약산업 육성법을 할 때 하고 국회의원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 추진할 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 차이가 있다면 내부적인 동력은 많이 실렸는데, 그러니까 제약산업에서 이제 R&D 쪽으로 이렇게 치중하려는 업체들은 상당히 늘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진짜 육성 책이 이렇게 그동안에 많이 이제 좀 실행이 됐다거나 또 현격하게 이렇게 차별화해서 혁신형 제약 기업을 좀 키워준다거나 이런 거는 아직도 여전히 미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지원 체계에 대한 생각은 좀 또 나중에 말씀 나누고요. 원래 제약 협회였는데 지금 제약 바이오 협회로 이제 사실 간판을 바꾼 거죠. 어떤 의미를 담으셨는지 좀, 그리고 또 협회가 하는 일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제약 협회가 사실은 이제 그 케미칼 쪽, 그리고 케미칼 이제 화학 물질, 케미칼 쪽하고 바이오, 그리고 천연물 이렇게 이제 약품을 생산을 하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약 바이오 협회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게 사실은 바이오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제약이라 그러면 어딘지 모르게 좀 올드하고 좀 기득권을 뭐 이렇게 계속 유지하려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사실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미래지향적인 어떤 바이오 신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를 일종의 나타내 보이고 또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 이제 바이오 쪽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케미칼이라든가 하지만 이 제약 자체가 사실은 그 국민들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어떤 사회 보장형 성격의 어떤 산업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이제 어떤 앞으로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좀 육성시켜야 될 차세대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산업은 사실은 제약산업이 유일하고요. 앞으로 바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격적인 국민적인 성원이 있고 육성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이제 제약산업은 뭐 잘 아시다시피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육성보다는 이제 규제와 통제가 더 많았던 산업이지만 최근 들어서 산업으로 육성하자 뭐 이 말들은 많은데 그게 이제 컨트롤 타워도 필요하고 또 정부의 그 육성 정책이나 앞부분에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좀 뭐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큰 틀에서 좀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제약산업이 그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보장형 성격이 원래 제약산업의 태생적인 또 그 문제이기도 하고 태생적인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또 인허가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엄격히 통제하는 거, 이거는 제약산업이 가져야 될 숙명적인 이제 그 한계입니다. 결국 규제나 통제나 이쪽은 사실 엄격하게 잘 되고 있는데 육성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산업 자체가 한계가 있고 커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주장한 게 자기 그 대선 후보는 자기 대통령 되실 분은 이 제약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 보장형 이 성격과 경제적 성격을 갖다가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컨트롤 타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둬달라 하는 게 우리의 요구입니다. 그래야 이게 경제부처와 이게 통제하는 부처 간에 어떤 상호 조율이 일어나고 그래야 제대로 된 육성이 일어나고 또 제대로 제약산업 육성을 해야 이 사회 보장형 성격의 어떤 그 사회적인 큰 의미에서 이 도네이션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산업이 육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통제만 한다고 해서 결국은 이게 악순환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게 결국은 국민들한테 이득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다 조금 더 큰 틀로 보면 지금 뭐 국내에서 이제 제약 산업이 육성되면서 결국 글로벌 무대에서 이제 활약을 하고 이렇게 외화도 또 벌어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정부의 지원 정책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산업을 진짜 차세대 동력 산업으로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하느냐의 이제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R&D 비용의 한 8% 정도를 정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40%고 일본 한 20% 정도고 그리고 제약 강국으로 급속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는 40% 정도의 지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8%거든요. 5배 정도.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는 제약 산업 그 총 매출 규모가 아직은 작습니다. 이제 1조가 넘은 기업이 3개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려면 최소한 그 자체 임상을 하고 자체적으로 개발 능력을 갖추려면 최소한 매출이 2조 5천억 이상은 돼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총 매출도 적으면서도 또 지원도 받지 못하는 이게 이중고가 지금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일부 회사들에서는 상당 부분 R&D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이제 기초 물질도 만들어내고 후보 물질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글로벌 글로벌 제약회사들한테 기술을 수출하고. 근데 사실은 임상 3상까지 가고 제품을 발매해서까지 가는 동력은 지금 지원이나 모든 체계상으로 지금 그 다음에 팔로업이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이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는 게 좀 1차적으로 좀 1차적으로 한 20%는 가야죠. 8%에서 20%. 20% 정도는 가져야지. 가줘야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 후보 물질이나 이런 거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한 1,000개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1,000개 정도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대부분 기초 단계에서 머물러 있어요. 이것다가 임상과 그다음에 발매까지 이어지는 이런 큰 틀에서의 그 어떤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은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고요. 정부의 의지가 확실하게 실린다면은 이제 글로벌 큰 제약사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투자라고 들어오고 공동 연구를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기술 수준은 상당히 기초 기술 수준은 상당히 인정을 받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단계에서 다음 단계에서 추진할 동력이 없죠. 결국 재원도 없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술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팔게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단계예요. 이 동력을 실어줄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주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정부의 지원 확대인데, 그렇죠. 뭐 워낙 연구개발 투자 문제가 중요해서 그 외에 뭐 세제라든가 어떤 다른 측면에서의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도 개발비지만 이제 조세 혜택도 지금 이제 제약산업 육성법에 그 조세 혜택의 범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형 기업, 그러니까 R&D를 몇 프로 이상을 하고 수출을 얼마 이상 하는 그런 기업들을 혁신형 기업으로 이제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 지원책도 상당히 미미해요. 혁신형
기업으로 선정이 된 데와 되지 않은 데와 차별화도 크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약가 정책이나 이런 데서 우대는 받습니다만은. 그래서 진짜 어떤 R&D 쪽에 투자를 하고 또 글로벌 시장에 수출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리고 실제 실적을 내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어야죠. 거의 조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금융도 있을 수도 있겠고. 네, 그래서 그 복합적인 어떤 지원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대선 이제 선거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될 텐데요. 그 대선 후보들에게 아까 지금 뭐 포괄적인 범정부 부처라는 통합기구 말씀하신 그 외에도 뭐 대선 후보들에게 조금 강조하고 계신 점이 있다면 어떤 얘기들도 있을 수 있을까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사실은 우리 약가 문제. 약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약가가 민감하죠. 당장은. 그래서 약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좀 인하시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큰 흐름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나가는데. 근데 인하시키는 인하 정책도 좋은데 그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급격하게 어떤 약가 인하만을 위한 어떤 그 정책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거나 아니면 너무 정도 이상의 그러니까 기업의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수준의 과도한 급격한 약가 인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 육성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그러니까 기업들도 좀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 또 인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예측 가능하고 서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유연한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 타워라든가 그다음에 R&D에 대한 어떤 그 지원책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도의 문제들 이걸 실제로 어떤 페어플리즘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행으로 이걸 실제로 어떤 실행 방안을 내놓고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부터 돼줘야 그 다음에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논의 구조 자체가 육성 쪽에는 너무 좀 이렇게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지금은 이제 제약산업, 제약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이제 정부가 뭘 좀 해줬으면 좋을지를 좀 주로 나누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되면 또 업계 스스로도 좀 해야 될 노력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보시고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 좀 말씀.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업계에서 해야 될 게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하나는 이제 R&D의 투자 비중을 높이자. 지금 이제 한 10% 초반대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늘었죠, 그래도. 예전에 한 5, 6년 전만 해도 한 5, 6%였는데 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는 데는 지금 한 18%, 거의 20% 가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좀 늘려주고 이렇게 해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도전적인 그런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외부에 그 정부 차원에서 동력이 필요하다는 걸 거듭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자율적인 이제 윤리 경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리베이트 문제라든가 항상 시시때때로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맑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리베이트 하다가 뭐 적발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 그 예전에는 내가 운이 나빠서 좀 적발됐다. 그게 일종의 관례처럼 돼 있었으니까요. 사실 그랬거든요. 관례처럼 돼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리베이트 금지법이 나오고 쌍벌죄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벌칙이 이렇게 이제 조항이 올라가면서부터 사실은 이건 이제 범죄다라는 인식이 정확하게 정리가 됐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일단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횟수도 굉장히 줄었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경영진과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건 이제 거의 다 차단됐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게 연결될 경우에는 이제 회사 존립의 문제가 되고 그 제품 존립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렇게 그건 분위기가 됐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그 담당자가 자기 실적을 올리기 위한
어떤 그런 게 가끔 이제 요즘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점점 자체 윤리 경영에 의해서 교육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도 그 윤리 경영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지만 또 개별 회사들이 전부 다 그 윤리 경영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실천 방안 또 담당 부서까지 거의 다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뭐 리베이트 이슈가 이제 많이 좋아졌죠. 근데 네. 그 지금 이제 제네릭 중심으로 잠깐 말씀 나눴는데요. 이제 신약 개발의 경우는 뭐 그게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성공하기까지 굉장히 확률도 낮고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 건데요. 그 신약 개발 작년에도 좀 좋은 성과들이 있었다. 좀 실망스러운 소식들도 있었는데 한국 제약업계의 신약 개발 능력 그 국제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하시는지요? 한국 신약 개발의 능력은 아직 그 비교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하나 이제 비교한다면은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후보 물질에 대한 그 파이프라인이 한 7,000개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게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 상당히 많죠. 7분의 1. 근데 대부분 이제 그 기초 쪽에 주로 이제 초도 단계에서의 어떤 기술들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초도 단계의 기술들이 그다음에 임상 단계, 그다음에 사후 발매까지 가는 이런 동력을 지금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도 없고 동력을 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가능성은 큰데 그 가능성을 실현해내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그 어떤 신약을 만들어내는 혁신형 신약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의 동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한국에서의 그 기초 그러니까 기초 단계에서의 한국의 그 개발 능력 이거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내부 시장 조건이 어느 정도 되고 규제라든가 내부 조건이 된다면 거기서도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연구해서 발매까지 쭉 같이 이렇게 코어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 변화라든가 그러니까 이 글로벌 신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우리 정부에서 강력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사실은 글로벌 빅파마들도 한국에 우리가 들어와서 같이 할 수 있게. 그 전형적인 게 벨기에 모델입니다. 벨기에가 정부에서 개발 그러니까 이제 이쪽 그 신약 쪽에 신약 개발 쪽에 어떤 국책 사업으로 밀어주면서 글로벌 큰 회사들이 9개가 들어와서 연구 활동, 임상 활동, 그다음에 발매 활동까지 그 활동을 벨기에에 들어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떤 신약을 만들어서 기초 물질을 만들어서 하다가 어느 기술 단계에서 파는 게 아니라 그 기술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빅파마가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한국에서 투자하고 한국에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임상까지 해서 그 글로벌 임상까지 그 글로벌 빅파마들의 어떤 그런 마케팅 파워 가지고 임상 그다음에 사후 마케팅까지를 같이 하면서 우리의 몫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이런 식의 어떤 큰 그림에서의 앞으로 이제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난해에는 이제 한미약품이 잘하다가 이제 계약 해지가 된 게 늑장 공시되면서 이제 비판도 많이 받았고 했는데 그런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었다고 보시고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랄까 계속 개선 대책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래서 한미약품이 사실 2, 3년 전부터 그렇게 집중적으로 한참 됐습니다. 투자하기 시작한 게 투자해서 어떤 그 후보 물질을 만들어내고 기초 기술을 만들어내서 이제 판매를 해서 뭐 7조 원을 올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어떤 붐이 일었죠. 신약 개발에 대한.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한미약품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도 한미약품 그 파이프라인에는 지금 외국의 글로벌 빅파마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탐색들을 하고 있어요. 뭐가 있나 하고. 그 정도로 사실은 상당히 세계적인 인지도를 올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이제 하나 하다가 계약이 파기가 됐다. 근데 계약이 파기되는 예는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기초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초 기술을 갖다가 사는 이유가
그걸 사서 내가 발매까지 하겠다는 의미도 있고 어떤 때는 자기가 하고 있는 거랑 경쟁이 될 때는 사서 이렇게 그냥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비일비재한데 비즈니스계에서 있을 수 있는 그 중에 하나를 그냥 무슨 큰일 난 것처럼 그게 완전히 그냥 이쪽 전체를 신약 동력 전체를 떨어뜨리는 이런 결과를 낳죠. 물론 한미약품에서 그때 증권거래소하고 좀 이렇게 미숙하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이쪽 시장 전체가 이렇게 다운되는 이거는 보면은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 동력이 제대로 실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회사에 의해서 이렇게 붐이 일었다가 한 회사에 의해서 붐이 꺼지는 이런 아주 이상한 언듈레이션이 생긴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정부에서 이게 진짜 우리가 밀어줘야 될 산업이다라고 그리고 치고 나갔더라면 그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이 정부에서 8%만 지원하는 거 여전히 하면서 그게 어떤 한 회사의 노력에 의해서 떴다가 그 노력이 이상한 데서 그냥 이렇게 그냥 깔아앉아 버리는 사실은 거품은 아니었는데 거품처럼 돼버렸죠. 너무 냉탕 온탕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론이. 그래서 이거는 어떤 여론이나 아니면 증권거래소에서 어떤 그런 판단에 의해서만 될 게 아니고 이건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보고 정부 차원이나 이 국민들이 이거는 확실하게 밀어줘야 될 우리들의 산업이다라는 게 그게 사실은 동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이제 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협회장으로 이제 재임하시면서 내가 이 정도까지는 좀 물꼬를 열어놓고 가겠다. 뭐 이런 좀 비전 청사진 있으면 좀 제시해 주시죠. 이 정도까지 열어놓고 하겠다는 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걸 종합하는 문제. 그래서 하여튼 저도 뭐 여기 뭐 제약협회 회장을 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지만 제가 이제 약사로서 또 평생을 약과 함께 살아왔고 또 제약산업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나라 아마 미래 동력 산업으로 볼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반도체를 다 합한 것보다도 이 제약산업이 더 커요. 1200조 정도. 그건 합해도 1000조인데 1200조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규모에서 우리가 겨우 지금 하고 있는 게 19조다. 이걸 20조 정도밖에 안 되는 거를 200조로 만들겠다. 이거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200조 할 수 있어요. 신약 하나가 발매가 되면 한 품목이 20조 넘어가는 건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진짜 혁신력 신약 하나면 졸지에 우리가 신약 강국으로 갈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 중에서 가장 확실한 산업이 또 이 산업입니다. 그래서 200조 시장을 만드는데 어떤 물꼬를 트고 가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대로 제약 바이오 산업 업계 스스로도 잘해야겠지만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다음 달에 출범하는 새 정부가 제약 바이오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와 구체적 실행 계획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원희목 회장님 감사합니다.